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정학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조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세가 어떤 조세가 바람직하냐, 그 바람직한 조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떤 조세가 과연 공평한가?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공평하다 하면 능력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인 공평성의 원칙 얘기하죠. 공평한 조세. 자, 요거 할 때 기준으로는 먼저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은요,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대한 편익에 대한 대가라는 게 기본적인 게 있죠. 그래서 하나는 편익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편익에 대응해서 텍스를 낸다, 이렇게 해서요 편익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응익주의라고 하죠. 응익. 이게 뭐예요? 응이 대응한다는 뜻이야. 편익에 대응해서 응익의 원칙. 그리고요, 편익의 원칙 말고 능력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잘 체크하세요. 자, 능력의 원칙은 능력에 대응해서 응능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능 원칙. 자, 이 능력의 원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공평성, 이게 있고요. 이거 전부 다 편익의 원칙이 아니에요. 능력의 원칙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 공평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하면은요, 더 큰 능력을 지닌 사람은 더 큰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1번 맞아요. 다음 2번. 여러분, 정부가 조세를 걷어가지고요 재정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독점기업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다. 은근히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3번. 자, 조세 납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기, 금액, 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맞죠? 국민들이 언제 세금 내고 시기가 어떻고, 거기 제가 해설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세의 확실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해가지고 뭔가 예측 가능하고요,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무 행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조세 납부 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를요, 그 해설엔 제가 뭐라고 나눴냐면 조세 제도의 행정적 단순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행정적인 측면에서 심플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면 아니 이게 세금 내는 거에 의해서 편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따라서 직접적인 비용이 있고요, 또 간접적인 비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납세를 하는 데 있어서 순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납세와 관련한 순응 비용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조세 징수와 관련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징수와 관련한 부담이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징세와 관련한 징세라는 말이 있는 게 좋겠죠. 징세의 경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사실 제가 뭐 확실성이니 뭐 행정적 단수성이니 뭐 편의성, 경제성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의 원칙에 따랐을 때는요. 여러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누진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누진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공공재 수요에 대한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죠. 편익에 대한 이 편익이 공공재 수요입니다. 우리 정부지출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는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탄력성이잖아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 편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그럼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그게 바로 누진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기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서비스가 잘 돼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뭐 전용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수요에 대한 편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주 출제됩니다. 가격 탄력성 아니고 소득 탄력성이고 1보다 커야 된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공평성의 원칙 같은 거 할 때 세금을 내기 전과 낸 다음에 사람들의 개인 간의 효용 순서의 순위가 변하면 안 되지. 뭔가 소득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내면 둘 다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갔을 때 순서가 바뀌면 이거 완전히 경제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자, 누진세를 도입하게 되면 2개의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 소득이 동일한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약간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평균 소득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진세를 적용할 때 수평적 공평성이 똑같은 사람을 사실 똑같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요.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평균 소득이 동일해.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A라는 사람이 소득이 첫 번째는 90이고 나중에 10을 벌고요. B라는 사람은 50을 번다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있는 것보다 이쪽에 소득이 높으면 과세 내는 구간이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진세 하에서는요.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A와 같이 이렇게 불균등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똑같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공평성은요. 수직적 공평성이 있고 수평적 공평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포괄적 소득, 여러분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거는요. 예외 없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예외 없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순경제적인 능력을 증가시켜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은요. 모두 말 그대로 포괄적이야.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뭔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괄적 소득세가 바람직한 게 아니라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얘는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시킨다. 거기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오케이?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소득세율의 누진성의 강화는 납세자들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지. 수직적 공평성을, 여러분, 수직적 공평성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적 공평성은 똑같은 사람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자, 능력, 소득이 더 큰 사람은 더 큰 세금을 내세요. 이게 바로 수직적 공평성인데, 그게 바로 누진성,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가 요거를 더 능력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다음. 자, 조세와 관련해가지고요. 3번은 초과부담입니다. 초과부담이 excess burden이라고 하는데, 조세를 부과해서 발생하는 deadweight loss라고 얘기하고요. 조세와 관련한 후생 손실 또는 비효율성 다 같은 말이에요. 후생 손실, 비효율성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비효율성을 발생하지 않는 조세를요. 무슨 조세라 그러죠? 중립성이라 하죠. 중립적이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럼썸 텍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distortion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왜곡이 뭐냐면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 왜곡이 되는데, 선택과 관련한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조세의 초과 부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세 초과 부담 관련해서요. 우리 공식 기억하십니까? 우리 원래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죠.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도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여기 삼각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게 되면 이게 조세와 관련한 초과부담인데요. 요거 크기 어떻게 계산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도출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도출된 결과를 암기하세요. 2분의 1 세율의 제곱,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직접 면적을 푸는 거, 그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요. 수요의 탄력성분의 1, 공급의 탄력성은 이렇게 쓸게요. 공급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 P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거 심플하게 하려면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로 하면 더 심플해지긴 하죠. 이렇게 수평이 되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삼각형이요. 이렇게. 자, 이때는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요.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요.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분의 1은 빵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니까 그냥 탄력성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우선 공식 암기하시는 거 중요해요. 자, 거기는 뭐 초과부담의 수식적 증명해서 뭐 수식했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나 보다만 보시는 거예요. 보라고 넣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쵸? 여러분. 이 초과부담은 뭐냐면 텍스를 부과했더니 사람들이 선택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왜곡이라는 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피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조세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세금 내기 싫어서 막 도망다닌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민감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 요 삼각형도 당연히 초과부담도 커진다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 여러분들 요거 수요의 탄력성을 놓고 보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팔라지면 초과부담이 좀 작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수직이면 초과부담이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도 설명드리긴 하는데 뭐 그거는 잘 아실 거라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2번.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증가하고, 여러분 세율에 대해서 요거 제곱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초과 부담을 놓습니다. 요게 세율이야. 그럼 세율이 증가할수록 초과 부담은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율이고요. 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여러분 세율이 빵이면 조세 수입도 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세율이 만약에 100%가 되면요 북한같이 다 정부가 뺏어간다 할게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을 안 해서 조세 부담이 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래퍼 곡선이라고 아시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래퍼 곡선은 래퍼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과 조세 수익과의 관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지 요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조세 수입 아니겠습니까? 세율이 올라가면 요 조세 수입의 크기가 요걸로 해볼까요? 만약에 세율이 더 올라갔어 이렇게 S2로 그럼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치. 조세 수입은 오히려 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래퍼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 수입도 늘어난다? 뭐 어느 수준까지는 늘어나는데 계속 세율을 오르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가지고요.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금지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뭘 금지해요? 세율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금지 영역 이렇게요.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정액세. 표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럼썸 텍스라고 했네요. 그래서 비율성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세를 럼썸 텍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좀 발생하기가 되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상 우리가 얘기하는 인두세가 그나마 럼썸 텍스에 가까워 보여도 자녀의 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데 현실에서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의 왜곡이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체 효과가 없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 럼썸 텍스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완전 보완제다라고 하면 완전 보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세. 왜요?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초과 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여러분 아니 초과 부담의 원천이 대체 효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여러분 경제학에서 왜 자꾸 대체 효과,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합니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시장 하면 뭡니까? 교환 아닙니까? 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격이 싸지게 되면 비싼 거 대신 싼 걸로 대체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시장의 교환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관심 갖는 게 대체 효과가 되고요. 이 대체 효과가 만약에 없으면 초과 부담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 수요 곡선이 수직이어서 대체 효과가 없으면 초과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과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렇게 가격에는요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랑 노이즈에 해당하는 쓰레기에 해당하는 소득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이슬과 같은 대체 효과만 나타내서 반영한 게 보상 수요 곡선이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진정한 우리가 초과 부담을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4번.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조세의 전가와 귀차. 자, 전가는 세금을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것이고 네가 부담해. 힘이 센 애가 약한 애한테 떠넘기게 돼요. 시프트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시던스, 귀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볼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센 거야. 그러면 수요니까 이거 번역해 보세요. 소비자가 탄력적이야. 힘이 셀수록 이 뜻입니다. 탄력성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앞에 초과 부담할 때 살짝 보긴 했는데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는 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이 뜻입니다. 이게 완만할수록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이거고요. 가파를수록 이렇게 되면 디맨드 곡선이 가파를수록 좀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기울기의 역수량과 함께하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잖아. 이게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삼각형을 그려보시면은요. 여러분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거고요. 여기다 마저 할까요? 요게 바로 초과 부담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완만해서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요만큼 되는 것이고요. 초과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초과 부담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할만해요? 색깔이 막 겹치긴 하는데 네, 어렵진 않죠? 오케이. 조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비량을 줄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니까 아니 사과에 정부가 텍스를 부과했더니 수요의 탄력성이 커가지고 뭐야 가격이 이렇게 비싸해서 사람들이 사과를 안 사 먹어. 그럼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많이 사 먹어야지 거기에 단위당 얼마 조세 수입이 걷어지는데 소비량이 크게 줄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수입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다음 2번. 공급의 탄력적일수록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세 부과에 따른 후생 손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초과 부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과 부담의 공식 자 일반화된 공식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세율의 제곱이고 탄력성이 들어가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 공급의 가격 탄력성분의 1분의 1, PQ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후생 손실은 커진다. 그렇죠. 다음 3번. 맞아요. 단위당 세액이 커지게 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여러분, 단위당 세액이라는 게 요게 단위당 세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단위당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세액이 이게 단위당 T만큼의 세액인데 이게 더 높이 올라갔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수입이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앞에서 봤던 래퍼 곡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래퍼의 래퍼 곡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죠. 다음 4번.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 여러분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데 탄력성이 높은 쪽.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힘이 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높은 쪽, 힘이 센 쪽에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가 아닙니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5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제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수요가 소비자가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세다고 그랬는데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으면 이 뜻이에요. 자, 해석하시면 소비자가 완전 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그렇지. 생산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100%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이거 뭐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잘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커피 우유에 커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커피 우유네. 아무튼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트가 증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10만큼, 여기서는 이제 뭐 종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방으로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계산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됩니까? 예, 이렇게 세 점을 찾아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그냥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러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죠. 여기를 C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함수 저거 P로 좀 바꿀게요. 처음에 균형점을 잡을 땐 안 바꾸셔도 되죠. 요거 그냥 이꼴로 놓고 푸시면 넘어가서 5P 이렇게 되면 20이 넘어가니까 70 이런 식으로 해서 A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P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P로 정리할게요. 어떻게 돼요? 3P는 20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P로 정리할게요. 그럼 3분의 1,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Q. 자, 그 다음에 20 해가지고 3 이렇게 되고요. 자, 조세를 부과한 후 요거요. 3분의 1 Q에다가 여기다 10을 더 집어넣어요. 3분의 20에다가 플러스 10을 집어넣으면 3분의 30 하니까 3분의 50 하면 되겠죠.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다음에 수요 곡선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은 요거요. 예, 2P 해가지고 2로 나눠주게 되면 2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2가 되고요. 그때 요 값은 요거 조세부가 1000 이렇게 012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1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조세 부과 후에 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같게 놓고 푸시면 B값을 찾을 수 있는데 요 B값이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요. 10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텍스를 10원을 부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수직거리가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세부가 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서 저는 이거를 P소라고 하고요. 생산자는 소비자가 20을 부과했지만 거기서 10만큼을 텍스로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됩니다. 요게 뭐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요 면적을 구하세요. 이게 초과부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 요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 이것저것 구해보세요. 그 문제예요. 자, 우선 물품세 총액은 얼마인가? 예, 요거네. 여기가 10이고 요게 10이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 아니겠습니까? 예, 요게 틀렸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났네. 예, 그래서 뭐 뒤에 것까지는 풀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자, 물품세 부과 전에 균형 가격은 14인데요. 거래량은 22. 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물품세 부과 후에 균형 가격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소비자 가격이지. 그래서 20이 되고 거래량은 10 맞고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세 부담은 각각 여기 보시면
요게 소비자 부담이죠. 단위당. 그리고 얘가 생산자 부담이죠. 소비자는 6, 생산자는 4 부담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네. 자, 사회적 후생 손실 어떻게? 높이 10 곱하기 이거 어떻게 돼요? 12.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22 이렇게 보시면 그런가요? 12, 아유 12죠 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60 맞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빨리빨리 나가지 마시고 먼저 5개씩 좀 정리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